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희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분이 왜 좋냐? 지수가 이렇게나 올랐으니까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랐는데요. 장 초반에는 물가지표 발표된 이후에 CPI 발표가 난 직후에는 시장이 이제 50bp 인하의 가능성이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시장이 먼저 돌아선 건 바로 나스닥 지수, 특히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힘이었는데요. 역시나 젠슨 황의 입에서 나온 발언 한마디로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뭐가 그렇게 올랐는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S&P 500 지수는 1% 넘게 올랐고요. 5,554포인트 선 마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오르면서 17,390선 회복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3% 오르면서 48,8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간밤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물가 끝자락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상승이 됐습니다. 7월에 비해서 0.4%포인트가 감소가 됐는데 근원 CPI가 중요하죠.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제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7월 대비해서 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로써 9월에 FOMC에서 빅컷, 그러니까 50bp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함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제유가가 4%의 폭락이 나왔다라고 특징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밤에는 2%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도 있고요. 지금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산유시설 39%가 폐쇄가 된 상황이라고 전해지면서 WTI가 2%가 넘게 올라가면서 배럴당 지금 67달러로 다시금 올라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8%의 급등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블랙웰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 어제 밤 11시 골드만삭스 주최로 한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CEO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H100, H200 그리고 앞으로 생산이 될 모든 블랙웰 모두 다 TSMC에게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 칩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잖아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로의 위탁 생산 가능성도 열려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그리고 M7 종목들이 오르자 맵을 보시면은 그 외의 종목들에서는 약간 붉은 기운이 보이실 텐데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엔비디아 주가 8% 넘게 올랐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도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최근 브로드컴은 그 금요일장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브로드컴의 주가는 6.7% 넘는 상승이 보였고요. AMD 5% 가까운, 그리고 퀄컴도 3%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4.38%, 인텔도 3% 넘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세를 함께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평균 한 4% 안팎의 강세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는 M7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랜만에 2%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애플의 주가도 1%대, 그리고 구글과 메타 등의 종목들도 함께 1%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2.7%,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테슬라는 1% 미만이긴 하지만 직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테슬라가 다른 M7 종목들 대비해서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덜 올랐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제 한 포럼에서 AI 관련한 그리고 엔비디아에 관련한 청사진, 그동안 계속해서 우려했었던 이 고객사와의 관계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 긴장은 좋은 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우리 칩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지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반도체주의 강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강세를 야기시켰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쪽
쪽에서는 좀 혼조를 보였는데요.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소폭 올랐지만 여타 다른 종목들, 특히 P&G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하락이 보였고요. 바로 옆에는 어제 저희가 스타벅스 소식을 전해드렸죠. CEO의 새로운 부임 그리고 향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5% 넘는 급등, 그리고 바로 아래 CEO를 뺏기게 된 치폴레도 이해질 수 없다. 주가 함께 3% 가까운 상승이 보였고요. 어제 여행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안 그룹 등의 종목들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의 강세는 보였지만 에너지주들은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여타 다른 섹터들은 좀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헬스케어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은 일라일린을 제외하고는 좀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일라일린은 2%대 강세를 보였지만 에브비,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 좀 쉬어갔고요.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 중에서는 JP모건이 5% 하락을 딛고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반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0.81%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연일 좀 약세의 흐름이 지속되면서 밤사이에도 1%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특징적인 기업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세대 HBM, 그러니까 HBM3E 12단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HBM에 대해서 공격적인 증설은 물론 라인 확장에 힘을 쓰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HBM3E 개발에 성공이 됐고 주요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하기 위한 샘플링 진행하고 있고 퀄 테스트 작업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론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미 연초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먼저 납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업계에서 HBM3 12단의 제품 개발 그 이후로는 역시나 엔비디아로의 납품을 겨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 4%의 상승 보였습니다. $90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볼게요. 전일도 은행주들이 좀 부침을 겪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최은행주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그러니까 3거래를 연속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580만 주를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들을 처분을 했었는데 그럴 때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큼은 손에 꽉 쥐고 있었거든요. 최은행주라고 불리는 이유죠. 하지만 최근 이제 대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 0.7% 하락으로 $38에서 장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퍼스트솔라 살펴볼게요. 미국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살펴지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TV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트럼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죠. 태양광 관련주 퍼스트솔라가 급등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미국은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 때문에 전력 요금의 폭등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부족분은 태양광으로 채워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솔라는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값싼 제품으로부터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있고 태양광을 포함해서 국내 산업 육성에 힘을 쓰고 있죠. 앞으로 대선이 끝나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상승세, 퍼스트솔라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밤 15% 급등했습니다. $240 목전에서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게임스탑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게임스탑의 주가 낙폭이 깊었습니다. 12%의 급락이었는데요.
물리적 디스크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의 전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몇 분기 동안에나 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거나 재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게임스탑에 대해서 거의 풀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전부터 주가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10%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정규장에서 12%의 급락으로 게임스탑 20달러에서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빅컷은 물 건너갔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밤사이 나왔던 물가 관련한 데이터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뚝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8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이었으니 기대에 부합하거나 또 기대한 것보다 낮은 오름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연준의 목표에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문제는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였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추정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였는데 결과값이 예상을 다소 상회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된 건 주거비였는데요. 주거비가 8월에 전월 대비 0.5% 상승해서 다른 항목들을 압도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5.2%나 증가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완화되는 건 분명하지만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건 고질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비 CPI 지수에서 약 4분의 1의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을 더 낮추는 건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CPI 결과를 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우선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빅컷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원 C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가팔라졌기 때문인데요. 주거비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마냥 부정적으로 볼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빅컷을 할 만큼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도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PPI는 어떻게 또 발표가 될지 다음 주가 또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 또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한입뉴스 한 가지씩 좀 열어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오픈 AI 소식입니다. 새로운 핵토콘 기업이 헤드라인인데요. 오픈 AI가 6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관련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픈 AI의 밸류에이션의 가치는 지금 약 1,500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죠. 애플과 엔비디아 등 이번에 펀딩 라운드에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오픈 AI가 6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펀딩 라운드에서 오픈 AI에 매겨진 밸류에이션은 무려 1,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 바이트댄스 등에 이어서 새로운 핵토콘 기업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 오픈 AI의 밸류에이션이 860억 달러 수준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정말 가파른 성장입니다. 이번 펀딩 라운드는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픈 AI가 계속되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두 번째 구글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반독점 관련한 이슈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경쟁을 박살내려 했다라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구글이 광고 관련한 반독점 재판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글의 전 임원인 한 사람이 독점을 목표로 경쟁사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구글은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전 임원까지 나선 걸 보면은 꽤 심각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구글에 대한 반독점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전직 구글 임원이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2009년 당시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부가 경쟁사 광고 네트워크를 박살내는 것을 목표로 일했으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는 증언을 한 건데요. 구글의 전 디스플레이 광고 부문 사장인 로젠 블렛은 구글이 광고주와 퍼블리셔 양쪽 모두에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은 보잉 얘기입니다. 보잉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이제 파업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파업 맞이할지도 보잉의 파업이 예고됐는데 그 내용이 노사 합의함에 미동의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그 처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16년 만에 재계약 투표를 한다고 하죠. 재파업을 하게 된다면 손해액의 누적적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잉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보잉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파업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공장 근로자들이 잠정 합의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약 3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계약을 두고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큰 임금 인상 및 또 처부 개선을 원했기에 현재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하고요. 보잉은 최근 시애틀 지역 공장에서 이뤄진 50일간의 파업으로 인해서 약 30억에서 35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파업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손해액이 누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는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요즘에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억 달러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나 봤더니 브라질 지역에 18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나 유지 등에 이 돈은 사용될 예정인데요. 12년간 브라질에 34억 달러의 투자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소식 확인해 볼게요. 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AWS가요. 브라질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2034년까지 약 1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WS는 이 자금을 가지고 브라질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또 건설, 연결, 운영,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꾸준히 투자를 늘려가고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WS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지역에 약 34억 달러를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산입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매각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을 줄여가고 있는데 주식을 또 팔았죠. 네, 맞습니다.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네. 11일 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9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약 580만 주 가까이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7월 중순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에 대한 매도 규모가 7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지분율은 13.1%에서 11.1%로 축소됐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7월 중순 주식 매각을 시작한 날은 7월 17일이었는데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종가는 43.98달러였습니다. 이후 주가는 36달러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해서 39달러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번 대규모 매각으로 인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종목 순위는 또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종목 중 1위는 여전히 애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애플의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대폭 축소한 바 있지만 아직 애플의 비중은 대략 29% 전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위였던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는 2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위로 밀리게 된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줄여가는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이은 지분 매각 소식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는 또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편집장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양도소득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정상이라고 전했고요. 다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솔직히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약간의 불안함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11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손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투자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CEO는 2010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버크셔 해서웨이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서 비중이 좀 축소하게 될지 또 늘어나게 될지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JP모건이 GLP-1 붐의 차세대 주자를 바이킹 테라퓨틱스로 찝었다라고 하는데 GLP-1이라면은 그 비만, 당뇨병 관련한 치료 약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GLP-1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GLP-1은 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의 핵심 약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와 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리더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대략 730%와 450%를 상승해 왔습니다. 매우 가파른 상승세인데 투자자들은 이제 넥스트 일라이 릴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다음 주자로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점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일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0인데요. 이는 11일 종가 기준으로 대략 32%의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세대 주자로 JP모건이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콕 집은 주요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력한 선두그룹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추천한 배경에는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지난 7월 주사제 버전의 비만 치료제 3상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조만간 또 경구용 버전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고려할 때 이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고요. 또 해당 애널리스트는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연구 결과가 노보노디스크나 또 위고비나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와 같은 기존 약물보다 환자들이 더 잘 견딜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는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 가장 덜할 수도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사실 제약산업에서는 역사가 매우 짧은 기업입니다. 2012년에 설립이 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또 비만, 제2형 당뇨병, 근육 감소증 등의 이런 치료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특히 GLP-1은 이 기업이 초기부터 주목을 한 약물로 앞으로 이 신생 제약 스타트업이 별다른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제2의 일라이 릴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앞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인 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